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저희 남편을 어려서부터 괴롭혔던 계모인 시어머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신우가 남편이 암에 걸리자마자 죽기를 바라며 남편의 재산을 노렸던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일 줄 저는 결혼 전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와 결혼 후에도 정말 남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참 기막힌 일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새어머니와 신우는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와 재혼해 같이 살게 된 계모였고 신우는 그런 계모가 재혼하며 데리고 왔던 딸이었어요. 그랬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엄청난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는 완벽하지 않았고 남편과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원한을 모조리 되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들에게는 말 못할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죠. 사실 남편을 낳아주신 친모인 친시어머니께서 암으로 젊은 시절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참 다정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시아버지도 한동안 친시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중2 때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으시니 재혼을 해서 새로운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재혼을 결정하시게 된 것도 친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이 엄마 없이 자라는 걸 걱정해서였습니다. 계모인 지금의 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만날 때면 무척 잘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께서 지금의 새 시어머니와 재혼을 결정하시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당신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 시어머니의 딸인 신우도 당신 딸처럼 생각하고 받아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였고요. 남편에게 잘해주는 조건으로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에서 남편에게 보였던 착하고 친절했던 그 모든 모습이 전부 연기였다는 사실을요. 새 시어머니는 그저 돈을 노리고 시아버지한테 시집을 왔던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새 시어머니와 신우를 집에 들이는 순간 남편에겐 재앙과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죠. 시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새 시어머니는 결혼 전 남편에게 보여줬던 모습처럼 저희 남편에게 아주 잘해주었다고 해요. 세상 이런 착한 새엄마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천사같이 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집에 없는 시간엔 남편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새 시어머니가 남편을 어느 정도 괴롭혔냐면 정말 그 괴롭힘도 지능적이고 사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는데 남편이 학원 가기 전 시어머니 늘 남편에게 저녁밥을 차려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시어머니가 글쎄 남편이 먹는 국에다 주방 세제를 넣어서 줬다고 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누가 봐도 국에 세제 거품이 올라와 있고 세제 냄새 때문에 남편이 먹기를 거부하자 새 시어머니는 당신이 신경 써서 차려준 밥상에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반찬 투정을 한다면서 남편의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학대였죠. 그래서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이르겠다고 하자 새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쳤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하고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밥을 차려줬는데 갑자기 시아버지 앞에서 우는 척 흉내를 냈다고 해요. 그러고서는 시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남편이 새 시어머니 괴롭힌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남편이 새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 반찬 투정을 하고 윽박까지 지른다면서 남편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새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엎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새 시어머니가 남편이 먹던 국에 주방세제를 넣은 걸 시아버지한테 말하면서 새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사실까지 이야기했지만 시아버지는 늘 새 시어머니의 착한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 시어머니가 정성 들여 끓여준 국인데 이상한 맛이 나든 말든 무조건 먹으라며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강요를 했고요. 시어머니가 주방세제를 넣은 국을 남편에게 먹으라니 그건 저희 남편에게 병에 걸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후 남편은 시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며 집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밥도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밖에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해결했고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위해서 재혼을 했다고 했지만 시아버지의 재혼으로 남편은 더더욱 외톨이가 되어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친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통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모였던 새 시어머니가 데리고 왔던 신우까지 남편을 괴롭혔으니까요. 신우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남편 물건을 잘 훔쳤다고 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물건이면 가방이며 시계며 심지어 남편의 지갑에 있던 돈까지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신우를 혼내면 시어머니는 동생이 가지고 싶다는데 좀 주면 안 되느냐면서 신우 편을 들었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엄연히 도둑질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그 일을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신우는 남편이 본인한테 가지라고 줘놓고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시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에 옆에서 새 시어머니가 신우의 편을 들으니 시아버지는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남편한테 잘해주는데도 남편이 자꾸 엇나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매번 남편만 혼냈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아버지는 결국 점점 사이가 벌어졌고 나중에 남편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엔 서로 말도 잘 안 섞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자마자 집을 나와 살게 되었고 시아버지와도 필요한 일 외에는 남편과 몇 번 전화를 주고받는 게 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아버지가 재혼 후 혼자 외롭게 살다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이었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도 남편이 시아버지의 도움을 거부해서 저희 힘으로 결혼했어요. 저도 시댁 재산 보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좋아해서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던 거라서 시댁에 굳이 바라는 것도 없었고요. 다행이라면 남편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IT 회사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상황이라 제법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요. 물론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저는 집에서 육아를 하며 전업주부가 되었긴 하지만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를 관두는 데는 큰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손주가 생기니 시아버지께서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매번 저희 딸이 보고 싶다면서
사진을 부탁하셔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자주 찍어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하시며 제 몸은 어떤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물으시며 택배를 보내시고, 남편 빼고 따로 만나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도 자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시아버지는 손녀딸을 주겠다며 아이 장난감이며 옷이며 유모차의 침대에 계속해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시아버지는 저희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손녀딸 바보나 마찬가지셨죠.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풀어지며 서로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나중엔 시아버지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곤 했어요. 물론 새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이 허락을 못하니 저희 집에 올 생각조차 못했고요. 그 후 남편과 시아버지가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잘 지냈습니다. 서로 뭐 하는지 안부 문자도 보내기 시작했고요. 두 부자가 진심으로 화해하며 지낼 날도 머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이 6살 때, 그리고 저희 둘째가 4살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췌장암 2기 판정을 받으시고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리자 마침내 새 시어머니와 신우의 숨겨왔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연락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시아버지가 죽고 받을 유산 생각에 아주 신나 있던 겁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를 보자마자 시아버지 유산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희박하긴 하지만 아직 살 가능성이 있는 분한테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남편은 새 시어머니랑 신우에게 진심으로 화를 냈었습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동안 당신들이 누구 덕분에 호강하면서 편히 살았는데 우리 아빠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분을 두고 지금 유산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어디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주둥이로 우리 아빠 유산 이야기 꺼내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예전에는 내가 어려서 당했지만 이제는 안 당한다고. 내 말 명심해! 그렇게 시아버지는 투병 생활은 시작되었고,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내키지 않아하는 눈치였는데 시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간병을 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병원이나 시댁에 자주 갔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저희 집에 손주들을 보러 못 오시니 보여드릴 겸 해서요. 그러다가 시아버지는 증세가 악화되며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시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시어머니가 저희 있을 때만 시아버지 간병을 잘하는 척 했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희 남편 어린 시절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에서 저희 남편한테 잘해주는 척 하더니 이번엔 시아버지가 아파서 힘이 없어지니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저희 남편 앞에서 시아버지를 잘 돌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새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당연히 매일 새 시어머니 옆에 붙어있던 신우도 같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저와 남편이 시아버지 간병을 해드리기 시작했고요. 남편도 마침 다니던 회사보다 더 괜찮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차여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됐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그동안 친정부모님이 봐주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아버지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 앞에서 티는 못 냈지만
새 시어머니며 신우며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재산 받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저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시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쓰던 수첩을 발견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남긴 편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오랜 시간 널 오해한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네 새엄마는 악독한 여자였어.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잘해주더니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눕자마자 내 재산을 본인 앞으로 해놓으라고 날 얼마나 협박하며 괴롭혔는지 모른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나 모르게 그 여자가 널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네가 어렸을 때 내 새엄마랑 동생이 괴롭힌다고 나한테 말하며 힘들어했을 때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널 위해서 재혼까지 했던 건데 그게 너한테 더 고통을 준 것 같구나.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어.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생기고 너와 다시 가깝게 지내면서 사실 그때부터 생각하긴 했었다. 어쩌면 네가 했던 중학생 때 네 새엄마가 널 괴롭히고 동생이 너를 못살게 굴었다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야. 이제야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너한테 상처 주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속죄의 의미로 아빠가 변호사한테 말해서 뒷일을 부탁해 놓았다. 그러니 꼭 만나보고 이게 석준이 너한테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네 인생은 행복했으면 한다.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행복히 살아라. 그래도 마지막은 너와 며느리 보살핌 덕에 내가 편안히 떠난다. 다음에 태어나면 그때는 좋은 아빠로 태어나서 이 은혜 꼭 보답하마. 나의 아들아, 정말 사랑하고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저랑 남편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의 휴대폰을 발견했는데 남편과 제가 시아버지를 간병하기 전에 새 시어머니와 신우가 시아버지와 병실에서 대화한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듣는데 남편과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당신 이럴 거야? 왜 재산을 전부 나한테 못 주겠다는 건데? 내가 당신 재산 아니면 당신이랑 뭐하러 결혼까지 하면서 지금껏 뜨신 밥 해주고 수발 들면서 모시고 살았겠어? 진짜 이러면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당신 재산 아들 줄 생각 말고 내 앞으로 전부 돌리라고. 이 영감탱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아빠, 오빠랑도 사이 안 좋고 보호자는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아빠 목욕도 안 시켜주고 귀저귀도 안 갈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밥도 알아서 떠먹게 냅두자고. 아빠, 어디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전부 시아버지에게 재산을 내놓으라며 욕을 하며 괴롭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녹음된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시아버지를 괴롭히는 내용을 듣고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작 알고 저랑 남편이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해드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남편과 저는 다짐했죠. 반드시 새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벌을 내리겠다고요. 용서치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남긴 남편 몫의 재산을 새 시어머니 당신에게 넘기라며 만나자는 것이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남편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그걸 내놓으란 소리였죠. 그래서 남편은 새 시어머니의 면상을 보고 혼내주겠다면서 저와 같이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같이 나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편과 살 때 그렇게 남편을 못살게 괴롭혔으면서 뻔뻔하게 키워준 은혜를 들먹이면서 새 시어머니가 계속해 시아버지에게 받을 남편 몫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강요를 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자 새 시어머니는 일부러 남편에게 창피를 주려고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보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재혼하고 인생 다 바쳐가며 재혼한 남편 자식 키워놨더니 글쎄 아들놈이 저보고 계모라고 당장 꺼지라고 하네요. 저희 남편 아플 때 제가 병수발 다 하고 그 고생을 다 했는데 제가 하도 힘들어서 이 엄마 좀 도와달라고 아들이 받은 남편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합니다. 계모라고 저를 이렇게 괄시해요. 내가 아무리 계모라도 네 엄마인데 도와주면 좀 안 되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맞아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살면서 오빠 이상한 성격 다 받아주고 나 괴롭힌 것까지 내가 참고 넘어가줬는데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오빠 위에 얼마나 희생하고 사셨어. 우리가 어디까지 오빠를 받아줘야 하는데 오빠는 엄마랑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비록 아빠랑 오빠, 내 친아빠, 친오빠는 아니지만 두 사람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나랑 엄마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적어도 오빠가 우리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면 최소한의 감사 표시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우리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두 사람의 말에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 테이블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더 우는 척을 하면서 저희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시어머니와 신우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시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과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새 시어머니와 신우 두 사람은 이미 저와 남편의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두 원수에게 더는 당하고 있을 저희 남편이 아니었죠. 그게 아니지! 당신이 우리 아빠 병수발을 해? 나를 고생하면서 키워? 우리 아빠 병거 나눈 척하면서 학대하고 괴롭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접근해서 결혼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아빠 재산 독차지하고 싶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자식인 나한테 돌아갈 재산이 있는 게 아까우니까 당신이 지금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어린 시절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나 봐. 우리 아빠랑 재혼 전에는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잘 보이고 싶어서 세상 없는 착한 사람 척하더니 우리 아빠랑 재혼하고 나서 아빠 없을 때 나 괴롭히면서 주방 세제 들어간 국이나 먹이고 때리고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 딸은 어떻고 내 물건 훔쳐가서 내가 그걸로 화내면 내가 당신 딸 괴롭혔다는 식으로 아빠 앞에서 누명 씌우고 갈라놓고 내가 당신이랑 당신 딸이 나한테 버렸던 짓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당신한테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을 줄 것 같아? 차라리 그 재산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 했지. 니들 같은 인간들한테는 절대 못 가게 할 거라고.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맞아. 오빠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언제 그래?
나보다는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짓을 하고도 기억 못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내가 중학교 때 당신한테 맞아서 멍든 거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놔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보여줄까? 남편의 말에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랑 신우는 남편에게 창피를 주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곤란해지니 당황했는지 재빨리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일을 빨리 진행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정말 놀라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던 겁니다. 그것도 남편에게 당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던 것이죠.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가 전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주셔서 새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유류분 이상 가지고 갈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 시어머니에게 줄 유류분만 빼면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전부 남편에게 가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왜 시아버지께서 새 시어머니랑 이혼할 생각도 안 하시고 저희한테 진작 새 시어머니랑 신우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안 해주셨는지 의문이었는데 그 이유를 변호사님께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이 새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구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남편을 힘들게 했으니 시아버지도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이 새 시어머니랑 신우에게 구박을 그대로 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이 새 시어머니와 신우의 괴롭힘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남편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새 시어머니랑 신우 편만 들었던 시아버지 당신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새 시어머니랑 이혼을 하고 싶어도 새 시어머니랑 이혼하기가 힘드셨던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재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셨을 게 분명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새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시아버지랑 사는 동안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기에 그걸 막고 싶으셨던 거로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한 푼이라도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가 전 재산을 남편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긴 사실을 새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아주 제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을 줄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다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걸고 싶어도 시아버지께서 이미 유언장을 법적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라 시어머니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새 시어머니는 억울한지 저희 남편에게 어디 두고 바라는 시기였지만 남편은 새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해 연락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신우 일에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 다른 일로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자꾸 살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이 위암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이라면 위암 1기라 잘 치료받으며 관리만 잘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은 일단 이직을 포기하고 항암 치료하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항암 치료랑 검사 때문에 병원에 잠시 입원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갑자기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찾아왔던 겁니다. 병원 입원실 층마다 방문자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서 병원에서 발급해준 카드키나 관계자만 비번을 알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동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따라 들어왔던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과 제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고 하니까 작은 어머님이 알려줘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작은 아버님이 자상하고 속이 깊으신 분으로 시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남편이 작은 아버님이랑은 연락을 하고 지냈거든요. 아무래도 작은 아버님과 저희 남편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작은 어머님이 새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것 같았죠. 사실 새 시어머니는 작은 어머님의 친구로 시아버지한테 새 시어머니 소개시켜준 사람도 바로 작은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작은 아버님이랑은 사이가 좋았지만 작은 어머니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머님이 저희 남편보다 항상 새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이유도 새 시어머니가 작은 어머님한테는 또 그렇게 잘했답니다. 선물에 용돈에 시아버지 돈으로 제대로 챙겨서 보내주었다고 해요. 그러나 작은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아닌 새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작은 어머님은 저희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새 시어머니를 저희 시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작은 어머님이니 작은 아버님은 본인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작은 아버님은 작은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찾아온 두 사람을 보며 남편이 당장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갑자기 울면서 무릎 꿇고 빌었던 거예요. 석준아, 네가 암이라고 들었다. 위암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돼서 찾아왔어. 내 자식이 아프다는데 내가 그 말 듣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맞아, 오빠. 오빠가 암이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비록 사이는 안 좋았어도 가족이잖아. 내가 암이라서 당신들이 걱정했다고? 웃기지 마. 내가 당신들 말을 믿을 것 같아? 석준아, 네가 아픈 걸 보고 우리도 반성 많이 했다.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구박하고 못 살게 굴어서 지금 아픈 것 같아서 전부 내 탓만 같고 그래서 마음에 걸렸다고. 이 엄마가 그동안 너 힘들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이렇게 너 걱정돼서 왔는데 이 엄마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 듣기 싫고 사람 부리기 전에 당장 내 병실에서 나가! 당장 꺼지라고! 알겠다. 지금은 가마. 그래도 우린 또 올 거다. 석준이 네가 우리 용서해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올 거라고. 또 오기만 해봐. 그때는 사람 불러서 당신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사과를 하러 찾아왔다고 했지만 남편이랑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인간들이었다면 수년간 그렇게 남편을 괴롭히지도 또 아픈 시아버지를 학대하지도 않았을 거였으니까요.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시어머니와 신우의 꿍꿍이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 내쫓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물을 받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제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여자 화장실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음성이었어요. 바로 새 시어머니와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준이 녀석 위안 말기라고 그랬지? 엄마, 분명히 작은 엄마가 오빠 위안 말기라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 오빠 친엄마도 아빠도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무래도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집안 내력인가 봐. 아무튼 그래서 우린 봉 잡은 거 아니냐. 이 기회에 석준이 아빠가 석준이한테 준 재산 뺏어오는 거다. 엄마, 무슨 수로 오빠 재산을 뺏어와? 우리만 보면 전화할린데. 오늘 그냥 석준이 오빠한테 죽을 때 재산 정리하면서 우리 집 좀 생각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었어? 맹추야! 저놈이 우리가 지 재산 나눠달라고 하면 줄 놈이냐?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나라도 안 주겠다.
그리고 수야 찾으면 있지. 왜 없어? 내가 석준이 아빠 유언장에 당해서 석준이 아빠 재산도 다 못 가지고 왔잖아. 내가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다. 석준이 말기 암이면 얼마 못 살 테고 우리가 석준이 도장 빼돌려서 석준이가 우리한테 재산 남긴 것처럼 유언장 만드는 거다.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자필로 유언장 쓰면서 주민번호랑 도장이랑 날짜만 정확히 쓰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대. 그래서 오늘은 상황 파악 좀 해보려고 석준이 병원에 찾아온 거다. 엄마, 그런데 오빠가 자필로 유언장을 어떻게 우리한테 써줘? 우리만 보면 저 난리인데 자필로 우리한테 재산 전부 남긴다고 유언장 써달라면 써주겠냐고. 그거야 가짜로 위조해서 만들면 되지. 내가 이미 남의 필체 기가 막히게 따라 쓰는 사람 찾아서 섭외까지 해놨지.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석준이 도장을 손에 넣는 일이야. 우리가 만든 가짜 유언장에 석준이 도장만 찾아서 쾅 찍으면 된다고. 엄마, 그런데 그거 다 불법 아니야? 잘못하다가 걸리면 우리가 범죄자 되는 거 아니냐고. 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지금 석준이 재산만 빼돌리면 우리가 평생 편하게 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대수야? 그리고 원래 석준이 아빠 재산 전부 내가 받아야 했던 거라고. 내가 석준이 아빠 재산만 바라보면서 24년 넘게 그 인간 비호 맞추며 살았는데 어떻게 전 재산을 석준이한테 물려줄 생각을 해? 내가 그 인간 재산에서 유류분만 받고 얼마나 억울했었는데. 그리고 딸 기억나지? 네 친아빠 교도소 몇 번 들락날락 했던 거? 옆에서 보니까 교도소 다녀와도 그거 별거 아니라더라.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석준이 유언장 위조하다 걸려서 감방 가게 돼도 겁먹을 필요 없다. 엄마,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넌 그냥 석준이 죽어서 우리가 재산 받게 되면 그걸로 뭐 할지 그거부터 생각해라.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게 새 시어머니랑 신우는 볼일을 보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충격적인 새 시어머니랑 신우의 대화 내용에 저는 심장이 다 떨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던 덕분에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대화했던 내용을 핸드폰에 전부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까지 만들어서 저희 남편 재산을 노리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위험한 생각을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런 인간을 새엄마라며 같이 살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데 새 시어머니랑 신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희 남편이 위안 말기라뇨. 아무래도 새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까봐 작은 아버님이 저희 남편에 대해 작은 어머님한테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주니 작은 어머님이 잘못 알고 새 시어머니한테 그걸 전해준 것 같았죠. 위암 일기라 치료만 잘 받으면 충분히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저희 남편을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얼마나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병실로 돌아가서 새 시어머니랑 신우의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며 남편에게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남편의 재산을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두 인간들을 이번엔 제대로 죗값을 받게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하려고 하는 행동 전부 범죄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미 저희 시아버지가 아팠을 때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학대하며 괴롭힌 일로 변호사님이랑 상담해 노인학대로 고소를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해서 노인학대로 고소하면서 만약 정말로 죽지도 않을 저희 남편의 유언장을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위조해 만든다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항암 때문에 저랑 남편이 집을 비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주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 항암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놀러 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몰래 숨어서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무가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얼굴 보고 가겠다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얼마 있다가 그냥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희 시댁 식구니 나가라며 차마 내쫓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남편 유언장 위조하려고 했던 게 생각나 남편 도장이랑 잘 있는지 바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도장은 안방 금고에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방에 갔는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끼던 몇 개 없던 명품 가방 중 하나랑 제 폐물들 몇 개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아까 신우가 옷방 앞을 자꾸 기웃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아이들 보느라 한눈판 사이 신우가 제 명품 가방이랑 폐물을 훔쳐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신우를 절도로 고소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증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이 아이들이 있는 집이니 집에 이미 홈캠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홈캠에는 신우가 제 명품 가방이랑 폐물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새 시어머니도 저희 안방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앞을 서성이다가 저희 아빠가 이상하게 여기고 따라 들어가자 바로 나오는 것이 보였고요. 그동안 연락하고 지내고 있진 않았지만 저는 새 시어머니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다녀가고 제 명품 가방이랑 폐물이 사라졌는데 혹시 가져갔느냐고 하니까 아니라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바로 지금까지의 증거를 취합해서 변호사님께 말하고 새 시어머니랑 신우를 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이 정도 증거로는 잘못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또 변호사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면 또 나와서 저와 남편에게 접근해서 건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온 그날 남편과 제 생각이 이왕 고소할 거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 유언장 위조하려고 했던 것까지 증거를 제대로 잡아서 새 시어머니랑 신우에게 콩밥을 먹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된통 당해서 다시는 저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요. 가만히 둬도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니 남편과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며 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았어요. 어차피 새 시어머니나 신우가 유언장을 위조하려면 남편의 도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든 또 찾아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 중에 저희 남편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은 저희는 일부러 작은 아버님께 흘렸고요. 그래야 작은 어머님을 통해서 새 시어머니한테 흘러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아무래도 저희 집 귀중품을 훔쳐간 것 같아서 집안 귀중품이며 남편 도장이며 챙겨서 병원 입원할 때 가지고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이야기를 작은 어머님께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해달라고 작은 아버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은 어머님은 남편이 위암 말기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절대로 남편이 위암 1기란 사실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드렸고요. 그러자 작은 아버님도 저희가 부탁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작은 어머님한테 들었는지 남편 입원 소식에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 시어머니랑 신우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이랑 저는 잠시 산책을 다녀오는 척 자리를 비웠어요. 남편과 제 생각에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위조된 남편 유언장을 만들려면
남편 도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병실로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병실로 돌아오니 저희 남편 병실에 누군가 침입했던 흔적이 보였죠. 그리고 찾아보니 남편 도장에 안 마른 인주가 묻어있는 게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위조된 유언장을 만들기 위해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남편 병실로 몰래 들어와 도장을 찍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부러 남편 사물함에 넣어왔던 제 금반지도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간호사님께 찾아가 물어보니 나이 든 여성과 젊은 여자 한 명이 저희 병실에서 나온 걸 목격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이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으니까 두 사람이 다급히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확실했죠. 하지만 저는 큰 소리로 웃고 말았어요. 사실 두 사람이 위조된 유언장에 찍은 남편의 도장은 가짜였거든요. 두 사람의 계획을 뻔히 알고 있는데 남편이랑 제가 남편의 진짜 도장을 아무데나 놓고 다닐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새로 남편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왔던 겁니다. 남편의 진짜 도장과 저희 집 귀중품들은 이미 친정이란 안전한 곳에 맡겨놓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저는 바로 간호사님께 이야기해서 누군가 제 반지를 훔쳐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저는 병원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수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수술을 마친 남편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님이 급히 병실로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호자님 CCTV 영상 요청하신 거 나왔습니다. 간혹 도난 사건이 병실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CCTV 영상 보시면 확실하게 잡을 증거가 있는지 보호자님 꼭 이걸 확인해 보세요. 네,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관님의 입회하에 다른 환자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영상에는 새 시어머니와 신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제 훔쳐간 금반지를 손가락에 껴보고 확인하며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남편의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남편 물건을 훔치더니 그 버릇을 못 고친 거였어요. 새 시어머니는 위조한 유언장처럼 보이는 종이를 몇 번이나 펼쳐서 확인하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영상을 확인한 저는 바로 추가로 새 시어머니랑 신우를 고소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 학대했던 노인 학대죄와 저희 집에서 제 명품 가방이랑 폐물들을 훔친 절도죄랑 이번엔 병원에서 남편의 위조된 유언장까지 만들었던 것 전부요. 물론 병실에서 가짜이긴 하지만 신우가 제 금반지를 가져간 것까지 합쳐서요. 증거야 이번에 병원에서 찍힌 CCTV 영상이며 그동안 모은 것들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새 시어머니랑 신우를 경찰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시어머니랑 신우는 억울하다며 남편이랑 제가 누명을 씌워서 고소하는 거라며 아주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지금 이것들이 저희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하다고요. 사람을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막 고소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 엄마 말이 맞아요. 이건 전부 모함이라고요. 그러나 두 사람이 아무리 발뺌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제가 모은 증거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서 경찰관분들이 새 시어머니 집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신우가 훔쳐갔던 제 명품 가방과 폐물들이 줄줄이 발견되었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의심 정황으로 함께 확인하던 중 남편의 자필 글씨를 흉내내 작성한 가짜 유언장까지 발견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새 시어머니와 신우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끝장이 난 것이죠. 더 웃겼던 건
남편의 위조된 유언장에 찍혔던 도장이 가짜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자 새 시어머니가 아주 제대로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 시어머니랑 신우는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콩밥을 먹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괴롭히고 나중엔 아픈 시아버지에게 노인학대를 하며 남편이 아프자 남편 재산까지 노리며 가짜 유언장에 제 물건까지 훔친 새 시어머니랑 신우, 아니 그 악독한 범죄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현재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 시어머니랑 신우가 벌을 받게 된 후 남편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보였고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저희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느라 고생하신 친정 부모님께도 남편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에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힘들 때도 그리고 행복할 때도 언제나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잘 살아가려 합니다.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요.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